안녕하세요. 에이블치과 정찬권입니다. 오늘은 그 전치부 쪽에서 전치부 치과 치료에서 심리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그 많은 넓은 범위는 아니고 그 연조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전치부 치과 수복에서 심미성이 중요한 경우에 임상 접근법,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전치부 치료를 할 때 우리 치과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내가 계획한 치료대로 계획한 치료, 그러니까 진단, 치료 계획대로 치료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큰 스트레스가 없겠죠. 근데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 때문에 내가 어떤 다시 뭐 후처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플랜드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전치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치과 진료를 한번 자세한 말씀드려보면, 경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전치부 임플란트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접근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는데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리커버리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프렌드 어프로치가 많을 때는 스트레스가 좀 적은 그 치과 임상이 될 수 있겠는데, 리커버리 어프로치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치부 영역에서는 임플란트가 기존 임플란트가 그 인터그레이션이 되면서 기능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는데, 전치부에서는 사실은 에스테틱한 석세스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서 했던 임플란트 임상을 전치부에 그대로 했을 때 사실은 구치부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반면에 전치부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얻는데, 그거는 심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11번 그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미적으로 결손이 생긴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 치아들을 크라운 하였습니다. 크라운 하여서 치아 형태를 바꿔줌으로써 어떻게 리커버를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치료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고 나면 환자도 스트레스지만 치과 의사도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커버리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치부 임플란트는 많은 치과 의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구치부에서는 사실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일반적인 뭐 싱글 수복이다 그러면 어려움 없이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하는 반면에, 전치부에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치과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 치아를 치료를 했을 때, 이 부위를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 눈에 결과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상당히 스트레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드 어프로치, 리커버리 어프로치 말씀드렸지만, 전치부에서는 플랜드 어프로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플란트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는 실패가 되게 되면 많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임플란트를 전치부 결손에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꼭 임플란트만을 고집하지 않고 기존대로 브릿지를 수복하든지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병원마다 환자의 나이나 환자의 성별,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여자분이다 그러면 심미성이 가장 극대화시켜서 중요한 나이겠죠. 그런 분들과, 아니면 뭐 나 연세가 뭐 70, 80 되신 분들이 앞니 결손이다 그런 분들은 사실 심미성보다는 뭐 기존에 있는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경험 말고, 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는 브릿지가 조금 선호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선호하는지 말씀드리면, 거의 무치아 결손이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보통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브릿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인접치와의 형태적인 밸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환자분은 클레프트 환자로서 보시게 되면 이 10번 때는 아직까지도 결손이 보입니다. 뭐 외과 치료를 했고 교정 치료를 했고 이렇게 오신 경우지만 아직까지는 결손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바이올로직하게도 수술이 난이도가 있고 뭐 결과가 조금 성공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분을 처음 봤을 때 브릿지로 생각한 이유는, 자, 구강내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축들이 틀어져 있고 2번이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치아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손 부위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로 수복하기에는 사실은 공간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치아들 보게 되면 치아들이 테이퍼 타입입니다. 테이퍼 타입이고 이 파필라 부분은 결손이 있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치부 영역에서 테이퍼 타입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서 인접치아가 테이퍼 타입일 때 싱글 치아를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서 심미적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접치아를 같이 형태를 개선시킴으로써 우리가 치료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릿지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결손된 그 무치악 부위에서 잇몸 자체가 소프티슈가 리지가 이렇게 좀 결손돼 있다. 그럼 이 부분은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접치아를 보게 되면 치아의 서비칼이죠. 서비칼보다 연조직이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소프티슈의 풍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소프티슈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치부에서 보철물이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는 보철물 서비칼 바깥으로 그 소프티슈가 있든지 아니면 있어 보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보통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리카버리 할 때 내가 어떤 전치부 영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진료를 접근을 할 생각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특별히 리치 자체가 수평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소프티슈를 하베스팅 할 때 우리가 무치악 부위에 충분히 간격을 재서 우리가 하베스팅을 할 때 그 길이만큼 아니면 그 길이보다 조금 더 크게 소프티슈를 떼는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술을 했지만 사실은 양이 부족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수술을 할 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크기를 적당한 크기를 소프티슈를 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프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엔벨롭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치료 후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수복한 경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손 부위가 보이게 되죠. 결손 부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일단 이런 경우는 진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환자는 첫날 시작하지 않고요. 첫날 우리가 템포라리 브릿지 쉘을 위한 인상을 뜹니다. 인상을 뜨게 되고 인상을 체득해서 기공소에서 템포라리 쉘을 만들어 오는 거죠. 만들어 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치아를 1차 삭제를 하게 되고요. 1차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게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이 부분은 릴라닝을 하면서 이 파닉 부위를 판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브릿지의 판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최소 6주, 적당 8주 이상의 힐링 기간을 기다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프티슈는 힐링이 되게 됩니다. 힐링이 되게 되면 소프티슈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한 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조금씩은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지만 이걸 이제 보철적으로 조금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템포라리를 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지대치에 파이널 프레퍼레이션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템포라리 브릿지는 프로비저널 브릿지로 바꿔서 이제 끼워준 상태입니다. 그걸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닉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간유도 파필라 부위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는 그전 상태보다 개선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치료 상태입니다. 자, 이 경우에 파닉이죠. 판틱 부위인데 이 부분에 소프티슈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전보다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손되었던 부분에 그 크라운이 들어갔다는 판틱이지만 크라운이 들어갔다는 것보다 인접치아와 인접치아가 치아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퀘어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처럼 테이프 타입을 가진 치아에서는 이 치아만을 수복을 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싱글 수복을 할 때 인접치아들의 형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접치아들이 테이프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커지겠다. 그런 경우는 치아의 형태를 바꿔주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브릿지로 치료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전반적으로 다른 치아들도 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고 잇몸들이 내려가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부위들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없고 젊은 환자이고 그렇다 그러면 옆에 치아 형태를 봐서 테이프 타입
가진 치아하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브릿지로 가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초이스가 되지 않나. 전치부에서는 특히요. 젊은 사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인접치아의 형태를 보는 것도 전치부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 전치부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보시게 되면 이 결손이 있던 부위에 이렇게 대합치가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템세멘 기관을 통해서 지르코니아 브릿지는 템포랄 세멘을 하는데요. 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무치악 부위 때문에 무치악 부위에 이렇게 상대 악에서 치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치아들 파절이나 탈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아를 치료할 때 탈락이 되거나 파절이 잘 되는 치아는 측절치가 그렇죠. 측절치. 그래서 전방 가이드할 때는 중절치, 측방 가이드할 때는 견치가 되죠. 측절치가 그러면 측전방에서 관여하게 되는데 측전방 때 측절치가 그 이상으로 관여하게 되면 측절치가 많이 탈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측절치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치료 후 상태이고요. 치료 후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 치아가 참 어색해 보이죠. 이거는 치아의 형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연조직의 볼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조직의 볼륨이 충분하다면 치아 형태가 나오기 쉽겠죠. 하지만 연조직의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밖에 못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조직의 형태를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CTG 같은 경우를 추가를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심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뭐 여러 사정상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수복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이런 경우에 인접치아를 깎는 거, 장인치아를 깎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해를 주는 거죠. 그 환자는 잃는 게 생기는 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젊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득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얻는 걸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이 얻게 된다고 하면 인접치아를 깎는 것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위험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환자에게 단순히 여기에 임플란트 브릿지, 임플란트 크라운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치악 부위는 없어지지만 심미적인 결손을 가진 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왔을 때 크라운이 만들어졌을 때 심미적으로 결손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또 인접치아를 손대면서 그런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요즘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치부에 젊었을 때 임플란트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심미적인 결손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해결책은 임플란트가 아니고 브릿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환자분이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던 결과가 나중에는 심리적인 결손이 생기면 그런 환자들이 참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손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간도 공간이고요. 바이올로직하게 크래프트가 있고요. 그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인접치아들 형태가 그 테이프 타입일 때는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선호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이 크죠. 공간이 환자분들은 이 공간이 크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측절치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너무 크죠.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견치와 중절치를 같이 수복함으로써 치아 크기를 손대야 한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교정을 12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정으로 할 수 없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치아를 또 자국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접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접치아가 건강한 인접치아, 모양이 좋은 인접치아냐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분이 임플란트 환자가 결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모양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치과사들이 치료를 한정 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이 경우에 임플란트를 수복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결과가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부치학부의 임플란트만이 퍼스트 초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프렌드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전칩에서 또 브릿지를 생각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떤 경우에 브릿지를 생각하느냐, 또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생각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되면 임플란트의 발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주 발치와 있고 그 다음에 충치로 인한 발치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발치가 있겠죠. 충치로 인한 발치와 외상으로 인한 발치는 사실은 임플란트를 하기에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주적인 발치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결과가 어떤 경우는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면 제가 책에서 스캔을 한 건데 자, 환자분이 이런 책에서 제가 받은 그 스캔을 한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골 결손부가 보입니다. 치아는 플로팅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지만 프루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6번 쪽은 어태치먼트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쪽은 어태치먼트가 많이 로스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기엔 똑같지만 이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힐링이 됐습니다. 힐링이 된 데 반해서 치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갔죠. 안정적으로 생겼단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태치먼트 레벨까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골이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태치먼트가 약했던 부분은 뼈가 다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태치먼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치주 발치를 했을 때 이런 부위가 치주 옆에 그 인접 치아에 치주적으로 어태치먼트가 로스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인접하게 신게 되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일단 블랙 트라이앵글 첫 번째, 두 번째는 리세션이죠. 리세션.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소프트 티슈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파필라가 내려가든지 라비알 쪽이 내려가든지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결손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발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잇몸 소프트 티슈 자체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과적인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소프트 티슈는 외과적인 접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버티컬 인시전을 준다고 썼을 때 이런 부위에 버티컬 인시전을 주는 것은 사실은 수술 후에도 큰 로스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버티컬 주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많은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열어서 잇몸 염증 쪽을 제거하고 뭐 뼈를 많이 넣고 치근면에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뼈는 조금 더 많이 생기지만 소프티슈는 많이 로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치부 영역에서 우리가 심미적인 결손을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보온이 부족한 것보다도 소프티슈, 파필라나 아니면 라비알 쪽에 징지버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트나 뭘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나 우리가 그 새로운 조직이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버티컬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버티컬 인시전을 포함해서 인시전을 많이 주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결과를 얻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싱글 임플란트일 때 우리가 외상을 통해서 발치했거나 아니면 케르스텐에 발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발직을 한다 치더라도 발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외과적인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얻기가 쉽다는 거죠. 치주 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주 발치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인시전을 주지 않고 그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버티컬 인시전을 포함 최대한 버티컬 인시 이런 경우도 뭐 테크닉적으로 버티컬 인시전을 뭐 멀리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티컬 인시전을 주지 않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시전을 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소프티슈입니다. 소프티슈가 머추레이션이 되어 있느냐죠. 소프티슈가 예를 들어서 머추레이션 되어 있지 않고 약한 상태일 때 거기다 외과적인 접근하게 되면 이 견디지 못하고 더 많은 로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프티슈에 그 외과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머추렛이 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 다음에 조건을 만들어서 외과적인 접근이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브릿지나 임플란트 할 때 사실 그 전부터 심리적인 이 경우는 환자가 이렇게 환자가 프랙처가 됐습니다. 젊은 환자이고요.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심리적인 게 어떻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옆에 짝 깎지 않는 게 중요하느냐. 이 환자는 어떻든 간에 심리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환자는 브릿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브릿지로 들어가서 이 경우는 그 판틱에 루트를 프리접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남겨놓고요. 엔도해서요. 깨끗하게 건져냈을 때 치주가 아니기 때문에 치주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루트를 남겨놓고 그 위에 판틱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시전은 이 케이스에서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냥 소프트티슈를 보존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파닉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외과적으로 소프트티슈를 많이 건들지 않았고 기존에 있는 소프트티슈를 이용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 폼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래서 치료 전이고 치료 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임플란트에서는 사실 연달아 그 발치가 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만들 테크닉이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어렵고 사실 케이스에서 증례 논문이나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그거는 됐다는 거죠. 그리고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서 발표한 거고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새 이제 많은 테크닉이 나오고 있죠.
분당의 이정삼 원장님 케이스를 제가 이제 잠깐 빌렸는데 어떻습니까? 임플란트가 두 개가 연달아 심어져 있습니다. 연달아 심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미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거는 뭐냐면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어태치먼트를 보존했다는 거죠. 라비알 쪽에 소프티슈도 보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GBR과는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소프티슈는 우리가 프리저베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있는 폼 자체를. 소프티슈라는 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라운이 없으면은 이게 소프티슈는 평평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치아 환자들은 소프티슈가 평평하죠. 하지만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면 이 스칼롭이 생기게 됩니다. 스칼롭이 라비알 쪽은 내려가고 프록시말 쪽은 올라오면서 스칼롭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운이 들어갔을 때 이런 징지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징지발 라인을 만드는 거는 뼈가 아니고 그 크라운 콘트라는 거죠. 크라운에 의해서 소프티슈의 징지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브릿지로 하느냐, 임플란트를 하느냐 하는데 심미적인 게 중요하다고 쳤으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치아의 형태를 봐서 옆에 치아까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환자가 발치됐을 때 인접차 조건을 보는 겁니다. 인접차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어태치먼트가 다 좋다. 그런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적으로 발치한 경우는 우리가 외과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주적으로 발치한 경우는 그 외과적으로 발치한 경우,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발치한 경우, 케레스 때문에 발치한 경우보다는 무조건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를 하나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발치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치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경우, 전치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치, 그다음에 케레스 때문에 뽑은 경우는 우리가 인시전을 특별히 주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되는 경우죠. 근데 치주적으로 발치한 경우는 우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인시전 플랩을 열어서 어떤 그래프트나 GBR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경우는 확실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꼭 뭐 커넥티브 티슈가 그래프트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징지발 로스가 한번 열었다 닫으면 본에 맞춰지기 때문에 레벨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에서 심미성이 중요한 경우에 임상 접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치유적으로 발전해서 너무나 로스가 많은 경우는 심미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누구한테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누가 하더라도 어렵다는 거죠. 치유적으로 발치한 경우는.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심미성이 중요한 경우에 전치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심미성을 잃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치부랑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치부에서 뼈를 만들기 위해서 인시전을 크게 넣어서 크게 열고 멤브레인을 넣고 리싱신을 주고 수철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픈 힐링을 시키지 않고 그 클로즈 힐링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트에서도 한때는 이제 클로즈드 힐링이 중요했었죠. 뭐 고아텍스 쓸 때. 하지만 요즘 뭐 클로즈드 힐링보다는 오픈 힐링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미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포커스를 전치부 임플란트에서는 심미성으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제가 초진 환자인데요. 제가 이거 치료한 환자는 아닙니다. 자, 이 환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치부가 많이 뒤틀려 있죠. 뒤틀려 있습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고요. 환자분이 치과 의사예요. 자, 보시게 되면 구강내가 이렇습니다. 21번이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어져 있고요. 11번과 그 자연치고요. 이렇게 이건 라미에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환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보다 보면 이런 환자들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는데 전치부에서 징지바가 내려가 있고 심미적으로 결손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해결하러 오는 거죠. 근데 자인체와는 다르게 임플란트는 리카버리 어프로치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이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빼고 자 가이드가 안 되고 틀어졌기 때문에 크라운만 다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징지발 라인 자체가 틀어져 버렸죠.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환자를 정면으로 본 건데요. 보시게 되면 얼굴 자체가 틀어지기도 했지만 11번과 21번의 징지발 라인을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11번 징지발 라인이 훨씬 더 이 그 크라운 절단 쪽에 있고요. 21번 징지발 라인은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잇몸이 어버트먼트가 보이고 잇몸이 얇죠. 시간이 지나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지만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환자는 계속 결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부에 임플란트 하는 게 무조건 브릿지보다는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치부랑은 다르다는 거죠. 구치부에서는 사실 임플란트에서 조금 언더교합이 된다든지 어떻게 되면 크라운만 수북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치부 영역에서는
이 임플란트가 젊은 사람들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런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10년, 15년이 지나면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부 결손 때 꼭 임플란트가 최고의 치료고 뭐 브릿지는 나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버려야 되지 않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습니까? 일단 징지발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1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정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릴 겁니다. 끌어내리고요. 징지발 부분 교정을 통해서 조금 맞출 겁니다. 맞추고 난 다음에 자, 환자분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라메이트 돼 있고요. 라메이트 돼 있고요. 장인치하고요. 교정이 끝난 사람이죠. 하악도 돼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리 위치는 좀 밑쪽에 있습니다. 밑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징지발 라인이 그 치아가 길어 보이는데 저 밑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임플란트 보출만 다시 해서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프트를 해도 자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CTG를 하게 되면 그게 생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 플라이가 없습니다. 이 안쪽에는 어떻습니까? 어버트먼트입니다. 안쪽에는 어버트먼트고 바깥쪽에는 약한 잇몸 에피셀륨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소프티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 보면서 아 임플란트가 무조건 좋은 치료다 이런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전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한 거는 일단 부분 교정을 잘 못하지만 브라켓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겠지만 이 치아를 끌어내리면서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1번 치아가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가이드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향 틀어진 걸 조금 잡아주는 거죠. 임플란트는 많이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앵커가 좋기 때문에 치아들은 금방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템포럴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임플란트 픽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뺀 거죠. 어버트먼트 크라운을 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힐링을 시키는 거죠. 힐링을 시키고 난 다음에 파닉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GBR이나 하드 티슈, 그러니까 본 그래프트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하게 돼서 트라우마를 주게 되면 그나마 있는 소프트 티슈가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계획은 CT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발치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기다리고 있고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크라운 있던 부분이 소프트 티슈로 차 있는 거죠. 이 구멍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함으로써 브릿지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전보다 심리적인 결과를 얻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초진 사진 상태 보면 이 환자를 봤을 때 어떤 치료 계획을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를 임플란트라고 생각해서 나는 꼭 임플란트만 해야 되겠다고 치면 치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사실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임플란트를 없애고 다시 브릿지로 가겠다고 치면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쪽에 CTG를 하는 것과 아니면 임플란트 크라운을 빼고 그 위에 CTG 하는 거는 결과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고 일성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가 젊은 환자들한테 우리가 임플란트가 좋다는 이유로 옆에 치아를 인접 치아를 건들지 않는 이유로 무조건 임플란트가 좋다고 말하는 것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다른 분들 치료를 보면 젊은 환자들이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전치부에 멀티로 있는 걸 임플란트를 막 씌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치아는 생겼을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이제 심미적인 결손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미 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모든 게 좋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임플란트는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느냐? 전치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임플란트가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소프티슈죠. 소프티슈가 심미적인 안테리어 부분에서는 전치부에서는 에스테틱을 만드는 겁니다. 소프티슈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콤플렉스가 있죠.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건 책에 나오는 거니까요. 어떤 콘터나 이런 콘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크라운 형태, 서브 크라운 형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소프트 티슈는 우리가 외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라인은 우리가 어떤 보철무들을 만들어서 크라운을 끼움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 티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콘터가 크면 라비아 쪽의 콘터가 커지면 징지만 내려간다는 겁니다. 징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터를 좀 실수한다고 하면 라비아 쪽에 리세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다 보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조금 위치를 착각을 해서 전치부에서 바깥쪽으로 치우쳐 심게 된다고 하면 징지반은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립 위치는 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말입니다. 프록시말은 마찬가지로 프록시말은 콘터가 커지면 징지바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끼울 때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블랙 트라이앵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을 막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막게 되는데 그런 진료는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치부에서 그 블랙 트라이앵글 있는 사람들 레지노 필링 할 때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막지 않죠.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부터 이렇게 프록시말 쪽을 레진을 필링해서 막듯이 보철도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건강한 파필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아 공간이 있구나, 음식 낀다 그럴지 모르니까 이걸 막자,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레진을 여기 맞게 되면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라비알은 콘터가, 우리가 힐링을 끼웠다가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콘터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비알 쪽은 내려가고 프록시말 쪽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징지바 스칼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징지바가 바뀔 것인가, 거기에 관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이쇼라는 거죠. 우리가 자인치나 임플란트에서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잇몸 조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대로 간다는 거죠. 1대 1.5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잇몸이 두꺼우면 이 하이트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염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어떤 또 처음에 어떤 수식 때문에 잇몸이 얇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리세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리세션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잇몸이 건강하게 두께를 확보하고 있으면 잇몸이 내려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레이쇼를 생각한다면 두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스위칭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전치부 심미적으로 더 좋다고 하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스를 더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라운에서도 이런 서브 쪽에 서브 징지바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소프트 티슈의 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통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 하드 티슈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소프트 티슈에 관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근데 고민되는 건 뭐냐면 본이 없이 뼈 없이 우리가 소프트 티슈만으로 커넥티브 티슈만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느냐.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다 보면 이 판틱 부위에서 염증이 좀 있던 부위에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그 본의 종류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프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는 양보다는 커넥티브 티슈가 흡수되는 양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힐링 사이트에 하느냐, 우리가 액티브한 사이트에 하느냐 다르겠죠. 액티브한 사이트에 하게 되면 수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축이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힐링 사이트에 넣게 되면 사실 수축량이 줄겠죠.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소프트 티슈를 하게 되면,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이 좀 꺼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보통 그래프트는 하죠. 그래프트는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합니다. 히트질을 하게 되죠. 히트질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맞춰서 우리가 이제 판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달아 이렇게 무치약 부위가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브릿지를 보통 선호하는 편입니다.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브릿지를 했습니다. 판틱을 2개 넣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위쪽에 그 마지널 징지바 쪽은 모든 걸 다 소프트 티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죠. 본은 많이 넣지 않았고 본은 뭐 소프트 티슈로 거의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분들이 2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팔로우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프트를 하면 수축량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베스팅한 질이 좋은 소프트 티슈를 집어넣었을 때 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가 전치부 영역에서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후 사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소프트 티슈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지금 있는 소프트 티슈를 프리저베이션 하는 게 만드는 것보다는 난이도 면에서 쉽고 좀 중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달리 말하면 지금 있는 소프트 티슈의 폼을 어떻게든지 망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외과적 접근을 하든 내가 그래프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장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거는 지금 있는 소프트 티슈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지 않고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심미적으로 전치부 임플란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보게 되면 환자분이 이렇게 다쳐서 왔습니다. 이제 본 케이스인데 다쳐서 왔죠. 환자분은 다친 상태로, 발치한 상태로 저에게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치아는 발치되어 있고 옆에 이제 파절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뭐 크라운을 하게 되면 크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접치아 2개가 연달아 전치부 영역에서 임플란트가 치아가 결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치면서 소프트 티슈는 뭐 아직은 폼은 있지만 본도 조금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외상을 당해서 어려운 케이스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 징지발 폼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있는 징지발 소프트 티슈, 특히 있는 소프트 티슈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이거는 발치하고 바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부분은 수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수축이 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라비알 쪽 뼈도 날아갔기 때문에 수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뭐 라비알 쪽이 치적으로 날아가겠지만 날아가는 거를 이제 그래프트 하면서 조금 회복을 시키더라도 그나마 있는 연조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유지할 것인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요. 임플란트를 싱글 임플란트를 전치부에만 중절치에만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이제 그날 바로 심질 않았고 환자 왔을 때 왜 그러냐면 심고 난 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티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임시 치아를 준비했습니다. 임시 수복물의 형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개 측에서 이제 우리가 유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비알 쪽에서 우리가 발치하고 난 다음에 즉시 판틱 형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베이터죠. 판틱도 종류 모양이 좀 다른데 발치 후 즉시 판틱 모양을 만들어서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고 난 다음에 그래프트를 하고요. 바로 넣어줬습니다. 더 어떻습니까? 이 벌써 이제 수축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인시전을 넣지 않았죠. 인시전을 주지 않았고 소프트티슈를 주기 위해서 소프트티슈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그래프트를 충분히 하였고요. 이쪽은 제가 그래프트를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임시치아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달만 지나 한 달 반, 2달 지나면 픽스드 템포라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브릿지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결손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CTG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하고도 싶었지만 사실 CT 연조직 부분에서 겁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얻으면 좋지만 잃으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징지발 스칼롭이 만들어져 있죠. 이 폼을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평평하게 발치를 하고 수초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묻어버리면 이런 스칼롭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징지발 폼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유지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스칼롭이 만들어지니까 결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보초를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라비알 쪽의 리세션과 블랙 트라이앵글이죠. 그 두 부분이 조금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심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는 심겨져 있고요. 임플란트가 구개측으로 심겨진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바깥쪽 구개측으로 심겨질수록 이 라비알 쪽의 징지바의 볼륨, 윗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도 결과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틱을 만들었고요. 이래서 크라운과 브릿지를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전치부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하였고요. 여기는 싱글 임플란트를 심고 판틱으로 만들었습니다. 판틱으로 만들었고요. 자, 사실은 이 사진 보면 이 임플란트를 직결적으로 심고 싶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루트 썸머지 테크닉이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 아니라고 하면 치주적으로 이제 라비아 쪽에 뼈가 날아갔다고 하면 사실은 심미적으로 결과를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얻어서 하나만 심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테크닉이나 좋은 어프로치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저의 임상으로서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스크류 타입으로 이쪽에 21번은 크라운, 22번은 판틱으로 해서 스크류 타입으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세팅하였습니다. 그리고 11번 자인치아는 지르코니아로 수복을 해서 세면을 하였고요. 그래서 치료 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꺼지고 있죠.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는 치조골이 있는 부분이죠. 치조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이 마지막 징지바 에어리어는 사실은 치조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심미성은 이 크라운의 컨터랑 이 소프티슈의 양이 중요한데 소프티슈가 위축되면서 양이 줄고 있다는 거죠.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사실은 소프티슈가 그래프트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아를 심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CTG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본 그래프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본 그래프트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본이 있는 위치는 아니죠. 징지발 부호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심미성에 보시기엔 여기는 풍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소프티슈가 부족한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티슈 그래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소프티슈 그래프트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케이스가 왔을 때 이 케이스도 이제 보시게 되면 환자분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절이 되어 있습니다. 파절이 되어 있죠. 자, 이 케이스를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 자, 임플란트 할 건데 이 경우에 이 케이스가 쉬운 케이스냐 어려운 케이스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치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치하는 케이스가 아니죠. 첫 번째, 심리적으로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징지발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임시차가 바로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인접차가 프랩이 되어 있죠. 프랩이 되기 때문에 인접차를 통해서 크라운 브릿지를 만들어서 판틱 폼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유리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발치의 원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부에서 만약에 싱글 임플란트를 하는데 발치를 하더라도 그 케레스텐 발치를 하더라도 인접치들이 다 깨끗하다. 그럼 인접치를 프랩을 못해서 템포라리의 형태를 그 좋은 형태를 가진 템포라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임시 수복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쉬운 케이스죠. 이렇게 쉬운 케이스를 우리가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발치하면서 그래프트하고 뭐 인시전을 넣고 이런 식으로 뭐 타이트한 수철을 만들고 이런 거는 심리적으로 결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되면 이제 발치를 하게 되고요.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신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신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오컬 테크닉을 하는데 여러 가지 테크닉, 라비알 쪽에 멤브레인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라비알 쪽에 멤브레인을 넣을 수만 있으면 흡수량은 조금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흡수량이 좀 그냥 그래프트만 했을 때보다는 멤브레인을 넣었을 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신고요. 자, 멤브레인을 넣고요. 위쪽엔 그냥 콜라겐 플러 같은 걸로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치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밀봉만 시켜주는 거죠. 특별하게 뭐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이 템포랄입니다. 템포랄. 인접체를 이용한 템포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막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징지발 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징지발 폼은 프리제브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지발 소프티슈의 변이량이 최소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징지발 형태를 자꾸 손대게 되게 되면 어려운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상을 뜨게 되죠. 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픽스드 템포랄가 들어갑니다. 템포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잇몸이 브랜칭이 되어 있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잇몸이 머추어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머추어션 되지 않았고 발치를 하였고 잇몸 자체가 아직은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콘터를 줄임으로써 소프티슈가 그 리세션이 생기는 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머추어션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힐링 기간을 통해서 소프티슈가 머추어션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콘터로서 치은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하는 시기는 있다는 거죠. 소프티슈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소프티슈를 블렌칭을 시키는 거죠. 여기 뭐 블렌칭 하는데 5분이다 뭐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5분 이상이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형태를 받아들일 만한 머추어션이 된 조직에다가 이렇게 형태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잇몸 힐링 되는 거죠. 자,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간은 비어있고 소프티슈는 비어있고 자, 비어있죠. 하지만 콘택이 제대로 생김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그 견고한 템포라리가 들어감으로써 소프티슈는 이런 식으로 징지발 폼을 안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수축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만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자인치하고 그러면 두 개가 그냥 임플란트 두 개를 그냥 수복만 하면 되는 거죠. 올슨하고 수복을 하게 되고 과정은 뭐 누구나 쉬운 거죠. 그래서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지르코니 어버트먼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기본 과정을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는 안쪽에 심겨져 있고 자인차는 바깥쪽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모두 비슷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바깥쪽에서 수프라 쪽에서는 똑같지만 서브 쪽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서브 징지발 콘터입니다. 그래서 서브 징지발 콘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파이널 크라운을 끼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이 환자가 사실은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뭐 심리적인 결손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징지발 폼을 유지하였고 그 다음에 픽처 위치가 안에 설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는 충분한 그 위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고 이런 식으로 소프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가 임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치료 결과입니다. 치료 후고 치료 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